그 예측이라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뭐 트럼프가 또 워낙에 이게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 결정자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저는 뭐 기본적인 정책이나 전략의 기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슈들이나 협상 아마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굉장한 불확실성을 갖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상당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제가 뭐 학자로서 제 지식과 하여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급적 하여튼 뭐 분명하게 제 예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안보 전략의 기조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국제주의적인 관여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뭐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 이래로 미국의 대전략은 선택적 관여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에 선택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면서 그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또 그 지역에서 잠재적으로 수정주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을 제어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신의 어떤 우위를 지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거는 미국이 유일 강대국이고 가장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금 더 절제된 형태의 관여와 그다음에 군사 개입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사실상 뭐 장기적인 중동전쟁 이후로 미국 내부의 어떤 컨sol리데이션에 집중하는 형태의 전략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1기 때도 사실상 이런 전략을 폈고 2기에도 기본적으로 이 전략의 기조는 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트럼프 개인의 어떤 전략적인 선호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게 이제 대전략 논쟁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아이디얼 타입들이 있지만 뭐 셀렉티브 인게이지먼트도 있고 옵쇼어 밸런싱이라는 형태로 조금 더 절제된 형태의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이게 체계적인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트럼프가 하는 사고는 유럽에서는 특히 17년경에 뭐 정말로 위험한 국가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사실은 철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외교적인 형태로 안정을 유지하는 아주 최소 커밋먼트를 하기를 원했고 결국은 거의 자원과 에너지를 아시아에 집중하려고 하는 전략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고립주의하고는 다른 전략이고 분명하게 중국이라고 하는 위협이나 적이 등장했을 때 그거를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국제주의적인 기본적인 관념이 있고 사실상 유럽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관여 전략을 유럽에서도 유지를 했고 이번에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이 우선순위는 이제 2017년 이후에도 그랬지만 확실하게 이제 아시아에 집중하는 전략이 좀 더 강화되는 형태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성되고 있는 내부 여러 가지 정책 결정자들의 면면을 봐도 뭐 크게 이 기조에서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 루비오나 월츠는 기본적으로 국제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마가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은 사실 고립주의자들은 아닙니다.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트럼프와 유사하게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아시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커밋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사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본적인 목표는 전반적인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세 지역에서 나름대로 미국의 유리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아마 전략적인 목표일 거고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유일한 강대국으로 미국이 남아있지만 과거의 압도적인 우위는 이미 사라졌고 사실은 빠르게 이제 지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마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 방향은 뭐 첫 번째는 우선 내부적인 컨sol리데이션이죠. 강력한 경제를 재건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고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아마 세 번째는 동맹과 전반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견제가 사실상 국가안보 전략의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거의 냉전기에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봉쇄 전략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대소련 봉쇄 전략이
뭐 거의 모든 핵심이었죠. 지금도 아마 그런 형태의 대전략으로 이미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 2017년경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아마 신중하고 절제된 형태의 군사 개입을 사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대한 국가 이익이 걸려 있지 않은 한은 대규모 아마 군사 개입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 보통 고립주의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절제된 형태의 엄격한 기준을 가진 국제주의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리더십을 방기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 미국이 여전히 유일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국제적인 차원의 리더십을 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신 그 행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날 거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일방주의적인 아마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그간의 뭐 국제 질서나 동맹 유지를 위해서 미국이 너무 많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진영의 사람들입니다. 뭐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그런 거죠. 우선 미국의 이익을 앞에 놓고 이제 사고하는 그런 방식의 아마 정책들이 나올 거고 특히 뭐 트럼프는 주지하다시피 거래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향이 더 강할 거다라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다자주의에 대해서는 뭐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이건 전반적인 어떤 미국의 주권이나 국익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통을 이어갈 거고 아마 트럼프는 좀 더 강한 형태의 일방주의적인 아마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 외교 전략의 핵심은 이제 중국 정책인데 저는 중국 정책을 뭐 개념화 한다면 강경한 밸런싱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컨테인먼트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형태의 컨테인먼트까지는 가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지키는 게 뭐 가장 큰 전략 목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중국하고의 군사 충돌이나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랬고 중국하고의 전략적인 경쟁은 굉장히 장기적인 경쟁이라고 사고하고 있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행동 방향은 중국을 리타드 시키는데 어떤 이제 말하자면 수단들이 필요하냐에 대한 어떤 사고의 기초에서 우선 디커플링 형태의 굉장히 강경한 경제 정책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술 통제에 있어서도 과거에 아주 제한적인 첨단 기술에 대한 통제였다면 훨씬 더 광범위한 형태, 더 강한 형태의 기술 이전 통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정책에서 가장 크게 변화시킬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군사 혁신 부분이나 동맹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은 1기 때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강화하는 리인포스하는 정도 수준의 저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가장 아마 큰 변화가 제가 뭐 경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상당히 광범위한 형태의 디커플링을 지금 추진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내부적인 합의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정책은 아마 전반적으로 미중 관계를 격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무역 양도 뭐 격감시키겠지만 이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아마 투자 부분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한 해에 뭐 30% 정도가 격감하는 지금 투자 추세가 있는데 막 이런 새로운 정책이 도입이 된다면 아마 굉장한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뭐 계속 시너지를 내면서 전반적인 무역량도 감소시키는 굉장히 큰 아마 효과를 내면서 광범위한 형태의 디커플링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전히 저는 정책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때도 그랬고 해리스도 그랬고 조금 더 제한적인 형태 아주 선택적인 그 첨단 기술 위주로 사실은 디리스킹이라는 이름으로 디커플링하는 제한적인 디커플링을 생각했고 그것도 여전히 사실 바이어블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디커플링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좀 더 제한적인 디커플링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좀 모호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 시기에 사실은 트럼프가 좀 더 강경한 형태의 이런 디커플링을 선택하면서 훨씬 더 아마 미중 관계를 격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이거는 2017년에 사실은 뭐 전반적인
양당 간에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미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지만 그걸 정말로 정책으로 그거를 실천하고 사실상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건 트럼프 행정부였습니다. 그 이후에 미중 관계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세력 경쟁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였고 이번에도 그런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리고 군사 외교적인 견제도 뭐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강화될 거라고 보고 뭐 이건 전반적으로 세력 경쟁을 격화시키는 아마 정책이 될 텐데 중국도 강하게 대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본격적인 세력 경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입장에선 약자인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이나 또 국력 신장에 대한 자신감도 이런 상당히 강한 형태의 어떤 대응을 하게 만드는 뭐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아마 기본적으로 기술 자립이나 공급망 재편, 경제적인 의존도를 축소하는 형태로 미국의 어떤 디커플링에 대응할 거라고 보고 동시에 아마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럽이나 한국, 일본, 인도 같은 국가들에게 관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활로를 모색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미국이 견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하고 관계는 저는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북한도 포함해서 다른 어떤 반미적인 성격을 가진 국가들하고의 연대도 강화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군사력 현대화나 군사기술 개발도 가속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토 분쟁도 강경하게 여전히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경제력을 활용해서 주변 지역이나 글로벌 사우스에서 미국하고 영향력 경쟁을 벌이는 그런 어떤 상당히 적극적인 형태의 외교 전략을 아마 유지하고 조금 더 어떤 대응적인 성격이 강해지면서 아마 중국의 정책도 상당히 강경한 정책의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경제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군사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더 아마 관계가 격화될 거라고 보지만 저는 냉전 시기에 저희가 봤던 수준으로 군비 경쟁이 격화될 거라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중국이 뭐 기술 개발 중심으로 군사력 현대화를 시도하고 러시아하고의 연대도 강화하겠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의 그런 행동은 여전히 신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현격한 열세에 있다는 걸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약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시간을 좀 벌기 위한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국도 굳이 이 시점에서 중국을 자극해가면서 본격적인 경쟁으로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동맹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우선 나토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뭐 이재승 교수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철수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합의가 내부에 상당히 이제 강하게 형성돼 있고 트럼프 본인도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건 유럽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자기는 100% 나토에 남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미 유럽에 커밋돼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유럽 국가들의 자율성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거는 아마 군사력도 러시아가 이미 침공을 한번 대대적으로 한 상황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감축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또 자율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미국이 이미 이렇게 커밋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리더십이나 통제력을 가지는 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 들어간다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기왕에 커밋먼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아마 일정 부분의 방위비 증액이나 역할 강화는 아마 인커리지 할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리더십이나 통제력은 미국이 유지하는 상황으로 아마 상황을 끌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아마 기존의 동맹을 유지할 거고 이스라엘하고 특히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아랍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이란을 고립시키고 봉쇄하는 전략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뭐 군사 태세는 아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외교적인 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전략을 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존의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은 계속 진행할 거라고 보고 소다자 안보 협력도 저는 계속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 개인이 뭐 거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서 동맹을 강화해야 되는 동기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런 동기가 훨씬 더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래적인 어떤 관점에서 국방비나 방위비 중에 역할 강화에 대한 아마 압박이 증가되겠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뭐 아마 이런 동맹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혁신은 2018년에 군사 전략이 이미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했죠. 이건 과거에 지역적인 차원에서 북한이나 이란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분쟁, 두 개의 지역 분쟁을 동시에 벌일 수 있는 정도의 컨스트럭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확실하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 위주의 군사 전략으로 변화했고 그 기조는 저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방위비를 크게 늘리지는 않을 거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마 투자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 흐름은 굉장히 강하게 이미 잡혀 있지만 미래 전력 개발에 대한 투자는 뭐 작년에도 이미 1,600억 불 가까이가 R&D 투자나 과학기술 투자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계속 이런 추세가 가장 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유지될 거라고 보고 해군력 증강, 핵전력 현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아주 대단히 혁신적인 작전 개념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의 어떤 구체화도 계속 진전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태세를 강화할 텐데 이건 유연하고 분산된 군사태세도 유지를 하고 동시에 아마 상당한 전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서서히 이제 증강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는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영토 문제에 대한 타협도 쉽지 않고 특히 나토에 가입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유럽이 일정 정도 지원을 강화하는 만약에 상황이라면 저는 우크라이나는 아마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유일한 가능성은 아마 유럽이 손을 떼는 경우겠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전쟁은 좀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반도 관련된 정책은 이건 북핵 핵 문제인데 제가 이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책은 아까 윤동민 대사님께서 균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가진 근본적인 이익은 결국 한반도나 그 주변 지역에서 팽창주의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에는 아주 근본적인 이익의 공유가 있고 또 미중 관계가 격화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들한테 뭔가 좀 더 강한 선택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는 보다 확고하게 한미동맹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균형론은 한미동맹에 상당히 심각한 손상을 입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운신의 공간도 오히려 더 좁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중국하고의 지금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형성해 가고 특히 일반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동맹을 좀 더 지역화하는 여러 가지 좀 더 분명한 방향 설정을 저희들이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